그럼 언제 이재명 대표 문제가 올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도 이재명 갖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이제 29%까지 갔는데 이게 다시 2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된다. 이재명으로 못 이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거론되겠죠. 그러니까 그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첫 번째 재판이 선고 15일이 있을 운명의 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계속 말씀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 아까 메신저 에토스도 없고 로고스도 없고 또 뭐 감성도 없다 얘기하셨.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탄핵 열기가 불이 안 붙여졌다라고 분석을 하셨으나 요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장내 지도자 선호도가 29%로 올랐습니다. 이게 뉴스거리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드디어 이재명 대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결집하고 있는 응원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게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고 여론전에서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자기 집회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예산도 보면 검찰 예산은 대거 딱 자르고 법원 예산은 다 주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대표가 검사 시절에 대법원을 그냥 쫙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천상 이거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 간의 역학관계 그다음에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좀 달라서 미국은 검찰이나 이런 데가 선거에 별로 개입을 안 하니까 그게 트럼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굉장히 많이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큰 소리를 쳐왔지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 민주당의 장애 여론전을 위한 총 결집을 의식을 한다면은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이게 생중계 하냐 마냐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생중계 이거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 생중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대법원 판결만 생중계를 저도 했죠. 1심 생중계가 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조차 대법원은 여러 가지로 좀 이재명 그때 대표 사건도 생중계가 됐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생중계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재습관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1심에서는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네. 저는 계속 얘기가 이게 선거법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성남시장 시절까지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거 백현동 관련된 건 국토부에 압력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양형을 다투지 않고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성하지 않죠. 그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근데 이거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형이면 당선 무효형이고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이고 피선거권 박탈이거든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만. 근데 이건 사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금년에 이제 1심이 이제 위증교사나 둘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2심도 빨리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들 예상하더라고요. 김문기 건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백현동 건은 좀 너무 명확해서 판대까지 들고 너무 명확해서 그는 유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거죠. 의도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 나올 가능성이 더 많으나 아마 1심에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심에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100만 원 이하 나오기를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의아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껏 유무죄를 그렇게 밝혀놓고서 2심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작전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건은 좀 일찍부터 양형을 다투는 문제로 갔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만일에 100만 원형 밑으로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나오면 이미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고 예. 이후에 쭉 오는 재판들 있잖아요. 그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뒤에는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그러니까요. 되면은 유죄면 엄청난 그걸 잘못했습니다가 중형이잖아요. 어떻게 그 대북 송금 사건만 예. 해도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9년을 넘는 형을 지금 받아놓고 있고 맞습니다. 백현동 건도 그 김민섭이라는 분이 5년형이 2심까지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도 지금 배임을 다투고 있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거는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문제는 그래도 양형을 좀 다퉈서 조금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예상을 못 하겠어요. 아니요, 맞는 말씀이세요. 1심에서 양형을 다퉜어야 2심에서도 죄송합니다. 깎아주세요. 100만 원 이하 99만 원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소리를 하는데 정치인이고 우리나라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1심에서 유무죄 다투다가 2심에서 어떻게 양형을 다투겠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네. 할 때 대통령 후보 쯤에 비중 있는 분이 100만 원 이상 형으로 피선거권 박탈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만들어진 그 법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했죠. 민주주의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두려워서 안 내려올까봐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런 점이 좀 있어서 민주당도 지금까지는 그 여당의 문제, 대통령의 위기, 뭐 명태균이라든가 뭐 그런 지지율 떨어지고 윤한 갈등 이런 게 지금까지 드라마였지만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동상이몽들이 많을 어떻게 거예요. 될 15일까지도 쭉 가면서 네. 이게 안 좋으면 민주당한테 안 좋으면 드라마가 또 다시 이제 민주당 드라마가 상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예상하신다면요? 저는 뭐 전혀 예상을 못 하겠어요. 다만 이제 길게 가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최악의 경우 둘 다 당선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으면 그건 국민의힘에 과연 좋은 걸까? 왜? 그래서 2심까지도 유지가 돼. 그럼 정말 좋은 걸까? 그럼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해라. 그럼 판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 못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럼 그건 정말 좋은 걸까? 좋은 걸까? 왜?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래 그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못 나오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공정하게 했느냐 이러면서 중도층이 그 정권 재창출에 정권 교체 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리한 거냐. 그때 가면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하지 말고 2심까지 판결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냥 끌고 가서 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가 있죠. 피선거권 박탈돼서 그 둘 다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다음 주 우리가 이 시간에 할 때는 15일 결과를 보고 하니까 예.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애 집회에 힘을 모으고 있는 민주당 분들 낮에는 집회 가면서 밤에는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예상되는 분들,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예상되는 분들 지금 어떤 분들이 조금 움직일 수 지금은 좀 있을까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네. 둘 중에 하나가 나와도 민주당은 당장은 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근데 김동영은 김동영, 김경수 이 두 분이 독일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둘 중에 하나든 둘 다 당선 무효형이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아마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재명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내부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계속 비유를 들기를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거 비슷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장애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빨리 후보 사퇴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계속 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TV 토론에서 딱 현타가 온 거죠. 지는 그림이 확 나타나니까. 그럼 언제 이재명 대표 문제가 올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도 이재명 갖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이제 29%까지 갔는데 이게 다시 2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된다. 이재명으로 못 이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거론되겠죠. 그러니까 그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의 명저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많은 유권자들은 약한 대표를 악한 대표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한 대표에 대한 지지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이제 제가 이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책을 쓸 때 그 트럼프 당선자도 이제 그런 유정이 하는데 왜 강한 사람이 옳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이기느냐 이 얘기에 대한 제 고민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 그 차이는 뭐냐면 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한 목적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치명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데서. 대신에 강한 사람은 너무 많은 단점이 있어. 너무 많은 단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강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분은 우리가 평가할 땐 이런 얘기를 하죠. 역대 미국 대통령의 나쁜 점. 다 모아놨다. 다 모아놨는데 엔드 모든 대통령의 그 캠페인에 뛰어난 점을 또 다 모아놓은 실리주의자. 네, 굉장히 신념이라고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정치 PC,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출신, 캘리포니아 기반의 해리스가 나왔을 때 그 여기는 어쨌든 좀 서부는 PC가 그 정책 올바름, PC가 무슨 뭐 의미예요? 그냥 정책 올바름에 관한 얘기인데 뭐 디즈니 폴리티컬 그런가 보죠. 예, 흑인 인어공주 나오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인데 예. 뭐 낙태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트럼프는 이 선거가 제가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선거였고 반트럼프는 PC 같은 게 있어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냐 그랬지만 트럼프의 위기는 백인 노동자의 위기가 아니라 백인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앵글로색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주의의 위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총결집판 그래서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트럼프가 영민하게 알아서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선동을 했고 그게 먹혔어요. 근데 민주당은 좀 2016년도에도 그걸 한번 당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일찍 포기했어야 되고 민주당을 경선판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해리스가 지금 이 판에서 미국 와스프의 나라인 미국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리스가 돌파하기에는 해리스는 너무 좀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을 대비시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여자의 흑인이어야 했나.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미국 민주당의 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엘리트 좌파들, 리무진 좌파의 그거는 사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에도 똑같이 주어진 거. 버락 오바마에 대한 것도 미셸 오바마에 대한 것도 똑같은 비판이고 해리스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이에요. 저 사람들 뭐 말만 진보고 좌파지. 뭐 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다 리무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건 원래 60년대 그 밥 딜런과 존 바이즈를 비판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리무진이요. 저것들 다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다양성 얘기하고 진보성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다. 막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실제로 이 그 민주당의 그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나 여성들 청년들의 밑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후보들이 없다면 극단적인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야 사실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왜냐하면은 뭐 나토 탈퇴한다, 뭐 미군 철수한다, 뭐 방위비 더 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 문제 위주로 우리에게 정책이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문명인이라면 어떻게 트럼프를 찍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국내인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 같은 문제가 예를 들면 동성 결혼 미국에서 이미 많은 주에서 오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그런 많은 주에서는 오케이 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제는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의 표지에 남자가 손을 잡고 결혼식 하는 사진도 올라와야 된다.
왜 남녀만 결혼시키냐? 이거는 잘못된 편견을 주입하는 거다. 이런 극단적 진보주의가 이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그 외교안보 노선은요. 그 전통적인 미국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고립주의를 선택했던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주의를 선택한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치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걸 하냐? 그 나토가 군사비를 그렇게 안 내고 있는데, 그 뭐 안 늘리고 있다. 다 우리 돈으로 하고 있다. 또 맞는 얘기예요. 지금 뭐 특히 독일 같은 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제 군사비를 늘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왜 우리가 돈을 다 내냐, 저 부자 나라인데 그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압력이 있고, 그 산업 문제도 그렇죠. 옛날에 뭐 보조금 주는 거를 국제 자유무역을 해치는 거라고 막 그렇게 뭐 제재하던 미국이 보조금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보조금 제일 많이 주고 있고,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뒤늦게 뭐 보조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우리는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완전 국가대항전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그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국제주의보다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니까. 미국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고, 일자리 다 공장, 배터리고 자동차고 반도체고 미국에 갖다 놔라. 미국에 공장을. 미국에 갖다 놔라. 미국에서 지어라.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다 가서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항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뭐 미국 당신들하고 안 하고 우리는 중국하고 하겠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런 문제들. 근데 우리는 그나마 조금 기회를 노릴 게 상당 부분 중국하고 겹쳐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60%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60%. 중국을 조금 눌러놓는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한국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해보는 겁니다. 안에 부품들 다 중국 건데 우리 큰일 났네. 진짜. 그런데 이 트럼프 압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국민의힘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국내 정치와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우리하고 다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한국의 이제 그 진보 진영은 이재명과 우리 대표와 트럼프가 비슷하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20대 남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PC에 대해서 가장 저항이 있는 거는 지금 젊은 남자들이고, 실제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의 민주당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계속 얘기가 꼭 그것만이 아니고, 10대, 20대들 지금 유권자로 계속 들어올 텐데,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지금 한국의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보다는 맞습니다. 조금 더 우호적이죠. 우호적이죠. 그다음에 한노총, 민노총처럼 약간 그 연공제에 대해서 사실 젊은 친구들 성과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20대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남자들 중심입니다만, 약간 지나친 PC,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이제 국민의힘은 역시 선거라고 하는 건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패배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의 진보성을 강화하는 건 버락 오바마 이후부터 해리스까지 왔지만, 그러면서 중도층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중도를 잃었잖아요. 원래 다수파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다 쳐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중도가 다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을 찍을 거로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지금 갈 곳을 잃었죠. 역시 중도가 없다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선거 전문가인데 중도는 없다, 그거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분명한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제에서 기호 3번이 대통령 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게 가깝다. 이거는 1번 아니면 2번이 됐죠. 이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소선구제가 유지되는 한 3당이 아무리 바람을 불러일으켜도 1당, 2당을 넘을 수는 없다. 그 국민의당이 38석으로 했지만 1당, 2당 넘을 수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점점 여론조사가 잘 안 맞네요. 여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예, 그 여론조사는 이제 앞으로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사실 예측을, 그 국회 선거는 하기 어려운데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잘 안 틀리는데 확실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보수층에 대한 약간 샤이 보수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 트럼프 찍었소, 나 보수 찍었소 하는 거를 젊을수록 살짝 부끄러워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해리스 쪽이 확연하게 한 8%나 10% 앞서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는 분석을 봤는데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렇고 예. 저는 뭐 전혀 예측을 못한 결과인데 네. 누가 이길지 몰라서 뭐 그랬는데 이거는 와서 보니까 역시 바이든이 좀 일찍 빠져줬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불출마 선언을 일찍 좀 하고 그냥 일찍이 그냥 민주당의 그 경선판을 만들어 놨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드디어 또 47대 미국 대통령이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이 쉬운 사람이다. 왜?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